김성환의 시사야. 다들 부자를 꿈꾸고 부가 성공의 기준이 되는 세상인데요. 안빈낙도라는 말이 있죠. 조선시대에는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 생업에 힘쓰지 않고 사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가난이 악덕이고 부가 미덕이라고 부르짖은 사람이 있었다는 자료가 발굴이 됐다는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 시간에는 18세기 조선의 부자 9명을 소개하면서 부자들의 재테크 방법과 당대 부의 가치를 설파한 조선시대 책 하나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조선시대 선비하면은 청비남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부를 쫓는 건 부끄러운 일로 여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안빈낙도 이야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가난이 미덕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조선시대 대표적인 학자인 뭐 율곡이라든가 퇴계이왕 이런 분들도 역시나 가난을 벗어나려고 치부에 힘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조선학자, 조선 후기 학자인데 김창흡이라는 분의 시를 보면 조선에는 게으른 선비가 많아서 가난해도 농사와 장사를 하지 않는다. 부모가 굶주려도 심드렁이 보고 대청에 높이 앉아서 담배나 피운다. 뭐 이런 그런 시의 대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심드렁하게 아니 부모가 굶고 계신데 담배나 피우고 있다 그러면 이건 그 불효자식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도 안민낙도는 추구하고 싶은데 요즘 같으면 거의 뭐 이 가장으로서는 뭐 매장이 되겠죠.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뭐 이런 뭐 그런 쫓겨나기 십상이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런 시절에 그 안빈낙도는 무슨 소리냐, 부경어가 최고다라고 이제 외친 분이 계신데, 바로 이제 그분이 18세기 문인인 이재운이라는 분이죠. 그러니까 영조 때 시대 인물인데 벼슬은 뭐 천봉 정도 했으니까 뭐 구급 종 9품 정도 되니까 구급 공무원 정도 했을까요? 그러니까 입신 출세한 분은 아니었지만 해동 화식전이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조선판 부자열전이죠. 부자열전이요? 네. 근데 이 책이 처음 발굴이 된 건가요? 이 책의 존재는 사실 영조 시대의 문인인 그 이규상이라는 분의 인물열전이 있어요. 병세 재언록이 있는데 거기에 소개는 됐어요. 거기 보면은 이재훈의 해동 화식전을 두고 근세 100년 사이에 이런 작품이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극찬을 했는데, 당시에 연암 박지원의 열알기 뭐 이런 쓴 분이잖아요. 연암 박지원도 뛰어나지만 이재훈의 회동 화식전에 비하면 뭐 세발의 피다, 게임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했죠. 근데 연암박지원도 문장이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뭐 문장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분보다 더 뛰어난 책을 썼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이 실물로는 전해지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성균관대 안대희 교수가 사본 두 종을 발굴해서 처음 소개를 했는데, 이 책을 검토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 일반적인 어떤 경제관념 또는 뭐 상인관을 뒤엎는 그런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경영 이론을 뒷받침하는 그 상인의 전기를 9편이나 이제 수록을 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은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다. 오히려 부가 미덕이고 가난은 악덕이다. 이런 논리를 그 책에서 설파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선시대 신분 구분을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농, 공상 하는 자. 그러니까 이 상업활동을 그중에 있어서 가장 하치로 보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는 노력, 아까 얘기했지만 되게 지탄을 받고 그랬는데, 이재현이라는 분은 달랐습니다. 되게 되게 직물적으로 얘기를 하죠. 부라는 거는 누구나 좋아하는 맛 좋은 생선 회나 구운 고기와 같다. 그래서 군자 역시도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유교경전인 시경의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군자는 상인이 3배의 이익을 남기며 장사하는 것을 안다라는 구절을 들어서 양반도 상인처럼 상업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도 좋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였죠. 조선시대 때 이런 형식이 좀 더 많이 퍼졌더라면 상업이 많이 발달했을 텐데. 그러게요. 되게 실물적인 뭐 그런 거죠. 연암박지원 말씀도 하셨지만 북학파가 그 시대에 적극적으로 외부의 문물을 제대로 받아들였더라면 우리가 구한말에 또 그런 치욕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근데 이 책은 한마디로 조선시대 양반들이요. 책만 읽지 말고
돈 벌어서 처자식 부모 먹여 살려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발 잘난 체 하지 말고 본능에 충실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익 추구의 본능을 묘사를 했죠. 그러니까 우는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면 그치지 않냐. 그리고 100살 먹은 노인한테도 그 고기를 주면 먹을 것을 주면 기쁜 표정을 짓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수많은 욕망과 걱정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부를 줬고 재물을 모으려 한다는 거고 재물 앞에서는 모든 이가 평등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굶주림에 지친 나머지 비실비실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밖에서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고 집안에 와도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형수도 누구도 친족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저쪽으로 밀어내고 이랬다는 거고 친구들도 술자리에 끼워주지 않는다. 그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재원이라는 분은 네. 이렇게 돈을 벌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 그러면 네. 당대 부자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1년 생활비로 만냥을 쓰는 수십 명의 부자가 있는데 네. 그들의 부와 명예 권력은 삼정승도 부럽지 않다라고 하고 그 부자는 영의 정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수성가로 부를 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는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느냐. 이거는 충성이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불리게 먹이고 따뜻하게 입히고 화목하게 만들지 않느냐. 이거는 효성 그리고 우애로움, 자애로움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친구들한테 돈도 제대로 잘 빌려주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거는 신의, 뭐 우애, 그다음에 뭐 인자함, 의리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고 또 관원상제에 또 신경을 쓸 수 있지 않느냐. 돈이 있으니까. 이거는 예절이 바르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 고위 관리들도 이 부자를 뭐 무시하지 않고 잘 알아주지 않느냐. 이거는 관직에 진출하지 않아도 정말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르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귀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이재훈이라는 분은 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어라 이런 뜻은 아니신 거죠? 예, 뭐 그렇죠. 뭐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요즘하고 같이 빗대가지고 자꾸 이렇게 비교가 돼서 제가 잠깐 그렇습니다. 여쭤본 거예요. 네. 근데 요즘도 사실은 부자들이 약간 좀 이상한 것처럼 아까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 금액을 일부러 국회의원들이 자꾸 깎아서 내려서 그렇죠. 그 얘기도 했지만 부자라고 하는 게 돈 많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자꾸 돈을 번다고 하는 뭐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베푸는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런 거고 뭐 이재훈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떠냐 뭐 이렇게 또 이제 스스로 물어봐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굴욕과 수모를 당한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한테 무슨 말을 보태겠냐. 그리고 세금도 제때 못 대고 황곡도 제때 갚지 못한다. 이거는 불충하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육친도 제대로 돌볼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불효 아니냐. 그리고 벼슬을 구하려고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아부를 떨지 않느냐. 그래도 누구 하나 받아주지 않는다. 이거는 참 천하다는 뜻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질타를 하죠. 근데 이재훈이라는 분은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수성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수식어로. 그러면서 이제 이 9명의 일대기를 썼는데 모두들 이제 숙종과 영조 시대의 인물들인데 뭐 의견으로 따르면 가상인물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중에 이진욱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가장 긴 분량으로 썼는데 이 이진욱의 이야기가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가공의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럼 이진욱은 어떤 인물로 묘사됩니까? 그 한양의 빈털터리 고아 출신인데요. 매우 성실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진욱을 눈여겨본 이웃집 부자가 은전 1000냥을 주고 자네 이 돈을 좀 불려보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이진욱이 동네에 있는 외관을 가서 또 생명부지의 그 일본인한테 또 가서 그 돈을 턱턱 막히고 뭐 네가 한번 좀 해봐라. 돈을 좀 불려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웃집 부자한테 신임을 받았듯이 또 이거 일본인 생명부지한테 또 이렇게 신임을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인은 일본인은 또 일본 가갖고 돈을 벌어가서 뭐 이재훈한테 이렇게 다시 이진욱한테 줬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내가 돈을 받았듯이 일본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신용을 한 거죠. 당신도 돈을 한번 불려봐라. 그러면 얼마나 돌아왔어요? 그거는 이제 몇 배로 돌아왔으니까 세곱절로 이제 재산을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세곱절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세곱절로 불려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진욱이 돈 버는 거는 세곱절로 이렇게 했지만 네. 또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세곱절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더 많은 돈을 불렸는데 큰 돈을 번 계기가 있습니다. 네. 그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막 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 소식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만 냥을 털어서 그 서북 지역에 있는 인삼을 전부 다 매점 매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선에 인삼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러면 조정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통신사한테 그 인삼을 줘갖고 일본에 선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죠. 인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니까 이제 이진욱이 사들인 인삼의 3분의 1을 그 외인 아까 얘기했던 그 일본인한테 줘서 네. 넌 일본에 가 있으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정에 가서 아니 인삼이 없으시다면서요. 제가 한번 어떻게든 구해볼 테니까 통신사들은 그냥 한번 일단 가세요. 일본에. 그럼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가 긴가민가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뭐 내가 믿어도 되나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 일본인 그 이 사람이 인삼을 딱 하니 갖고 이렇게 대령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처벌받을까? 근데 당시에는 들켰으면 처벌받았겠죠. 근데 당대에는 그런 게 없었던 네. 그런 제도가 없었던 네. 시절이니까요. 근데 조정에서 만약에 네.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진욱으로서는 돈도 벌고 그다음에 조정의 신임도 얻었겠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이 차례차례 이렇게 해서 자원대부의 품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원대부라는 거는 정이품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실질적인 어떤 직함은 아니고 명예직함이겠죠. 어쨌든 간에. 네.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재산도 10곱절을 이제 벌었다는 거니까 아까 3곱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건 세 발의 피라는 얘기죠. 아, 그럼 조선시대에 네. 돈을 방법에 대한 이렇게 뭐 돈을 버는 방법이 네. 부정한 방법이냐 아니냐 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나름 판단들은 다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매점 매석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기준으로 따지면 되게 나쁜 방법이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허생전 봐도 비슷하잖아요. 책만 읽던 허생이 뭐 아내가 막 화를 내고 돈 좀 벌어와라 그러니까 자극받아가지고 바깥 세상에 나가서 이제 한양 부자였던 변 씨한테 만냥을 빌려가지고 네. 또 전국의 과일, 말총을 다 매점 매석을 해갖고 요 떼돈을 벌었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구조죠. 그래서 이진욱도 인삼 매점 매석으로 큰 돈을 벌어갖고 20만 냥의 거부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행상꾼들을 불러 모아서 자금도 대주고 또 20%의 이자를 받아서 또 이 일본이나 중국 사람 국제무역상한테 또 돈도 빌려주고 그랬다 그럽니다. 당대 20% 이자면 이게 골인가요? 아니면 절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20%라는 지금은 어떤지 저도 잘 이게 경제관념이 어떠고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냥 우리 뭐 그 뭐라고 하죠? 돈 빌려주는 네. 이런 업체에서 캐피탈로 이런 거 뭐 그런데도 한 20% 남짓 그 정도 되나요? 네. 법적인 상한선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 금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돈도 빌려주고 한양의 화류계를 장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권력자들을 웃도는 위세를 과시라고 그랬는데 일례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서슬퍼런 제상 때 가고 일개 무관하고 무관 집에서 동시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한양의 기생들이 다 어디 갔겠습니까? 전부 다 제상댁으로 몰려갔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진욱이 메모를 싹 이제 기녀들한테 넣어갖고 야, 너네들 거기 있지 말고 무관댁으로 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녀들이 주르르 다 그냥 무관댁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도군을 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재상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렇죠. 재상이 이랬다는 거죠. 화를 내기는커녕 야, 너희 기생들이 이진욱의 명령을 어찌 저버리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필부인 이진욱의 권력이 나 같은 재상보다 훨씬 낫구나라고 이제 한탄을 하고 체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력보다 네. 돈의 힘이 더 셌다. 예. 예.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만 위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기 수하 사람이라든지 하인들한테는 되게 이렇게 자선을 베풀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난한 친지라든지 친구들한테는 생활비 또는 무슨 경조사비를 다 대주고 또 자기가 부리는 행상꾼들의 가족을 다 돌보고 그리고 자기가 돈을 댔는데 손해본 행상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지 않고 막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처럼 벌어서 어떻게 보면 정승처럼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매점 매석과 무슨 고리대금으로 돈을 좀 벌었다 그러지만 나름 번 돈을 잘 썼다, 잘 베풀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이제 너가 한번 돈 벌어봐라. 네.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준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일본인한테 맡긴 네.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 18세기 정도에도 신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사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터무니없는 신용 같기도 해요. 그거 어떻게 믿고 돈을 주는 거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계약서도 안 쓰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뭐 허생한테 만냥을 맡긴 변씨라든지 이진욱한테 뭐 은전 천냥을 맡긴 이웃집 부자, 그다음에 일본인한테 거금을 맡긴 이진욱, 전부 다 이제 다 믿을 쌍을 보고 어떻게 보면 미리 사람을 볼 줄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진욱 말고도 한양의 청파동에 사는 과부 안 씨 사례도 좀 있는데요. 네. 이 안 씨가 가세가 기우니까 이제 늙은 종, 자기가 부리던 종한테 돈을 이제 맡겼어요. 치부를 전담을 시켰는데 그 늙은 종은 전답을 판 천냥을 가지고 자기가 한경도 가서 돈 좀 벌어올게요라고 갔는데 중간에 털렸다 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네. 근데 이제 이 종이 그 원산 가갖고 돈을 무지하게 벌어가지고 네.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벌어서 이제 거의 뭐 7년 만에 13만 양을 모았다는 거죠. 와우. 그럼 13만 양을 다시 갖다 준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얘기가 안 됐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돈을 벌어가고 10년을 벌었다는데 고생 끝에 모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서울로 돌아와서 이제 과부인 안 씨한테 모두 바쳤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안 씨가 또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 늙은 그 종한테 3만 양을 이제 살해금을 줬는데도 늙은 종은 받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제 늙은 종이 죽고 나서 안 씨가 그 늙은 종의 집안한테 그 3만 양을 주고 그다음 면천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과 종이 서로 믿고 서로 이제 윈윈하는 상생하는 그런 이야기가 따뜻한 이야기가 된 케이스죠. 면천을 시켜줬다고 하는 거는 그건 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문제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선물을 준 거나 다름이 없지만 네. 그래도 돈은 반반씩 벌어온 거 한 반반씩 나와야 그러게요. 되는 지금 또 그렇게 욕심을 냈을 수도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뭐 3만 양은 조금 적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네. 근데 그 이재훈이 네. 손꼽히는 진정한 부자의 표상이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거죠? 예, 이거 이재훈이 꼽은 표상의 선비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최생 같은 한양 선비인데 이 사람은 그 집안이 가세가 기우니까 과거에 떨어지고 가니까 재산을 다 팔아갖고 청주로 갔는데 네. 노비한테는 뭐라 했냐면 노비들한테는 내가 10년 동안 돈 모아서 큰 부자가 되면 그 이 돈을 나눠줄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곡식을 사고 뭐 곡식을 4,000섬을 사들였다는 거죠. 네. 단순한 치부는 아니었고 흉년이 드니까 그 이 곡식으로 해서 굶는 백성들한테 1,300명한테 곡식으로 구제를 하고 농사일을 돕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 이듬해 이제 큰 풍년이 나가지고 도움받은 사람들이 6만 양에 해당되는 6만 섬으로 되갚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최생이라는 사람은 그 돈으로 또 쌀을 사고 팔고 그래서 결국 18만 양의 거부가 되는데 그 돈을 이제 이 자금으로 해갖고 이웃들한테 또 행상할 자본도 대주고 또는 10년 만에 거부가 됐으니까 애초에 이제 약속대로 노비들한테 전 재산을 나눠주고 뭐 이랬다라는 아주 따뜻한 이야기를 또 이 소개를 합니다. 이재훈이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이렇게 부의 선순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식의 고리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최생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진욱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진욱과 관련해서 사례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네. 장례식 얘기를 이제 이재훈이 쓰는데요. 이진욱의 장례식 때 추모 인파가 80리 길에 늘어섰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멀거나 가까운 사이 따질 것 없이 모두들 부의금을 가지고 조의금을 가지고 찾아와서 조문해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진욱의 자금을 빌려 쓴 해외 무역상들까지 일본이나 중국 무역상들까지 찾아와서 조문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진욱이나 최생 같은 그런 분들은 이재훈의 언급처럼 그 어떤 영의정이나 대통령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뭐 문전성실로도 정승이 죽으면 그렇게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뭐 이진욱은 거꾸로잖아요. 자기가 죽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했듯이 그야말로 이제 개처럼 벌어서 어떻게 보면 정승처럼 썼다. 그리고 부자의 덕목은 역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품의 미덕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그 사람이 사망한 뒤에 네. 장례식장을 가보면 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얼마나 많이 베풀고 그랬는지 또 그런 진짜 진정한 부자의 모습을 좀 우리 시대에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베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죠. 네. 헌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